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새로 나온 책 부활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여준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저의 칼럼집 윤창중 실록이죠. 제가 감히 이름을 붙인다면 윤창중 실록인데 이게 992페이지입니다. 그건 1000페이지인데 이걸 베고서 주무실 수도 있을 정도로 두꺼운 책입니다. 제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참혹한 은둔과 칩거의 시간을 보내고 그 시련을 보내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죠. 또 방송을 했고 그 첫 번째 나온 제가 얼마나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장 당했는지 그러면서 그러한 저의 그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기록한 그 첫 번째 책이 피정이죠. 그 피정을 갖고 제가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북콘서트를 했고 그 피정을 여러분께서 구매를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윤이랄까요? 그 이윤으로 2017년 12월 그 다음에 운명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인민재판 마녀 사냥으로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문재인 세력은 어떻게 정권을 탈취했는지 네 번째가 이제 칼춤이죠. 칼춤. 그러한 이윤을 갖고 이제 제가 다음 책을 또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다섯 번째 제가 3년간의 은둔을 마치고 나온 이후 2016년 5월 6월 그 이후에 나온 책이 이 다섯 번째 부활입니다. 제 일생 제가 기자 생활 또는 대한민국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 내놓은 책까지 다 합하면 15번째 책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또 이렇게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남산 로타리 클럽에 제 기억으로는 7, 8년 전에 한번 와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높은 데에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는 그런 참 귀중한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 수상이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 라는 참 유명한
어록을 남겼습니다. 살아남는 자. 인생이라는 것은 살아남는 거다. 서바이브다 이거죠. 그래서 The survivor is the victor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지금 건강하시기 때문에 여기 하얏트 호텔에 와서 지금 식사하면서 이렇게 뵙게 되는 건데, 제가 3년간의 참 처절한 은둔, 집거의 생활을 하면서 그 시련기 속에서 제가 좌우명처럼 늘 각오했던 것이 살아남는 자가 승자다라는 윈스턴 처칠의 어록이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2013년 5월 워싱턴 사건을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에 빨가벗고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워싱턴 검찰과 경찰이 저를 가만히 뒀겠습니까? 저는 단 한 차례도 워싱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들은 저를 완전히 난도질하고 생매장을 했습니다. 그건 결국 나중에 무엇으로 판명됐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민재판, 박근혜 정권 타도의 예고편이었음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어디에서도 아주 특별한 음식점이나 술집을 제외하고는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을 모시고 워싱턴에 간 청와대 대변인이 새벽 5시, 6시까지 술을 처먹고 기자실에 들러가서 완전 만신창이가 만취가 돼가지고 떠들어대는 미친놈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이고, 당시 윤창중의 갑작스런 정치적 부상을 시기했던 정치 음해 세력의 상상력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아들만 둘인데도 제가 딸이 있다는 보도가 모든 언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딸이 없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가 성추행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파혼을 했다는 것, 그 뉴스가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의 그 시련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아야만, 내가 노무현처럼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내가 이 쓰레기 언론이 나에게 가져다 준 이 시련을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념 하나로 제가 3년을 버티다가 2016년 5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7일부터 윤창중이가 다시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왔습니다. 벌써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또다시 윈스턴 처칠의 그 어록 중에 하나가, 낙관주의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게 된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이 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오는 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낭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제가 6월부터 글을 쓰면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글을 쓰고 방송을 하던 차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것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0월 24일 손석희 JTBC의 뉴스룸에서 정말 천인공노할 조작, 왜곡, 확대 보도, 편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문제의 태블릿 PC가 정말로 최순실일 것이냐 아니냐라는 사실조차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1년 6개월이 다 되도록 형무소의 감옥에 들어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그 태블릿 PC가 과연 최순실의 소유 것이, 소유자가 최순실이냐, 그리고 최순실이가 그 태블릿 PC를 사용했느냐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문재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그때 윤창중이가 10월 24일 JTBC 그 손석희의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뼈저린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창중의 결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다면은 제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퇴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뼛속 깊은 제 나름대로의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없다. 왜? 문재인 세력이 집권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을 부독반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떤 혈함이나 무능력이나 불통 같은 단점이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이 정권을 지켜야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외쳤고 거기에 호응했던 수많은 보수 우파 시민들이 거리와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른바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이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게 너무나 이 앞으로 30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배경을 제가 말씀드려야만 이 수미일관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우리가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정치적 시련에 들어가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 지금 보수 우파 논객 또는 보수 우파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딱 한 명, 윤창중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수 우파 논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탄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수 우파가 저는 크게 잘못 생각한 거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했던 보수 우파의 절망이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그건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낳은 반면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른바 태극기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이라는 자발적인 보수 우파 세력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그 세계의 저류 속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시련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저는 보수 우파 시민 세력의 탄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1945년 해방이 돼가지고 반탁신탁 운동할 때에 광화문 또는 거리에 나왔던 그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반공 세력, 보수 우파 세력이 권리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수 우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광장과 거리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경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함성을 질렀던 경험이 전무했던 거죠. 그런 2016년, 2017년 그 엄청난 사태 속에서 소위 말하는 무슨 군경 단체, 그 은퇴한 단체들이 뭐 완전히 흔적도 없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세력은 광화문에 그 광화문 북단이 이 촛불 집회 세력이라면 남단이 이제 태극기 집회 세력이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만 3, 4배 이상으로 저희들이 그 집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이라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친북적인 정권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게 될 그런 참 불행한 정치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같은 원인이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저는 박근혜 정권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첫 번째 그 인선, 그 대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언론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악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는 조선일보도 똑같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보수 우파의 말초신경을 만족시키고 자극시켜가지고 구독자 수를 그 엄청나게 잃어버린, 엄청나게 떨어져 나간 구독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조선일보나 TV조선을 보면은 좀 그런 반문재인적인 기사 보도가 있는 것이지, 저같이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눈과 귀로 볼 때는 그냥 신용만 내는 거죠. 죽기 살기로 영혼을 다 걸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문재인 정권에 역류하겠다고 작심한다면 그런 신문과 방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문재인 용비 어천가를 불어대는 나팔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이 통상적으로 그 트렌드가 문재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우호적인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보다는 높게 나오는데, 지금 오늘 오전에 나온 게 보면은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이어 계속 문재인의 지지도가 떨어져 가지고 49%로 급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9%.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가 52.9%다. 저는 문재인은 끝났다라고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9% 그리고 52.9% 중에 호남의 지지도를 빼보자 이거죠. 호남의 지지도는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여론조사가 맞지 않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호남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호남인이 있거나 아니면 호남 출신이 있거나 아니면 태생적인 골수 좌파가 없는 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러면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49%로 한다면 뭐 52% 좋습니다. 여기서 호남이 지지한 걸 뺀다면 얼마쯤 될까요? 제가 볼 때는 20대 후반에서 30%대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은 문재인이가 불과 1년 전 작년 5월 9일에 얻은 41%, 42%보다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이게 제가 지금 저의 시국관입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마는 거예요, 지금. 올 것이 오고야 만 거죠. 엄청난 이 예능 정치, 콘텐츠 없는 그 예능 정치의 말로가 본격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윈스턴 처칠의 그 어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절대 저는 이거 지금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지난번에
홍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무려 24%를 얻었습니다. 안철수, 유승민이가 출마했는데도 불구하고 24%를 얻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극기, 이 소위 말하는 행동하는 보수, 아스팔트 보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만 앞으로 대한민국 이 정치의 전개 과정을 제대로 팔로우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24%가 될 수 있었느냐? 홍준표의 개인기? 노래 부르고 뭐 했어? 그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뭐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이 소위 말하는, 제가 윤창중이가 명명한 게 국가 중심 세력인데, 국가 중심 세력이 그렇게 손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이 시절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보수 우파 시민들의 정신이다. 좌절하지 않는 정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좌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지금 수치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떨어져.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앵무새, 나팔수, 보따리 약장사를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폭망하고 있다 이거죠. 그 원인은 뭐냐? 그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의 그 저류가 아주 튼튼하고 단단하다. 우리가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 비관할 필요가 없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의 화려한 등장과 처참한 몰락, 그 화려한 등장과 처참한 몰락의 예고편이 우리한테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어느 정권이냐면 저는 김영삼 정권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를 2년을 했고 정치부장 2년을 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부침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좌파 포퓰리즘이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 김영삼 정권이었고, 그 김영삼 정권보다 더 좌파적이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든 1등 공신, 그 김대중, 그 노무현, 그러한 김대중과 노무현보다 더 잔인하고 치열하고 치밀하고 어떤 면에서 악랄한 이 문재인 정권의 미래는 이미 김영삼 정권이 말해줬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무너뜨릴 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릴 때에 틀림없이 종잡을 수 없는 국가적 재앙, 내셔널 디제스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했는데, 그게 지금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대한민국 안보의 파탄인 거죠. 제가
1981년부터 오로지 정치부 기자를 걸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미명 아래 공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당신은 어느 정도 보느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70% 이상이라 봅니다. 틀림없는 거죠. 또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 때의 그 어처구니 없는 복주, 그야말로 과거 청산, 요즘 말하는 적폐 청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 그 주류 세력을 완전히 파괴한 결과가 저는 IMF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 주류, 그 주도 세력이 문재인 정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단을 매일매일 내리고 있는 그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결코 저는 잘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최저임금제라든가 뭐 탈원전, 뭐 그야말로 마르크스 좌파 포퓰리즘에 입각한 그러한 경제 정책도 물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주도 세력이 문재인 정권과는 함께할 수 없는 너무나 불행한 시절이다라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새삼 이 절감하면서 좀 오싹오싹할 때가 있어요. 참 큰일 났구나.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뭐 임기 마치고 아니면 임기를 마치기 전에 뭐 탄핵이 된다던가 뭐 스스로 하야하는 사태가 오다던가 뭐 이래서 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이 국민이 겪어야 될 이 국가적 재앙은 저는 상당히 오래 간다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환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고 후회하는 그 시간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역시 뭐냐? 그게 역시 민도입니다. 민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의 자업자득의 결과요. 또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국민들의 수준, 그 민도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거대한 각성이 뼛속까지 보수 우파가 아닌 사람 말고도 소위 말하는 중도층이라든가 또는 아주 극소수이긴 한다만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러한 환상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벗어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뭐냐? 저는 유튜브라고 봅니다. 유튜브. 카톡, 페이스북. 이 SNS가 없었다면은 과연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하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어떻게 이런 결과가. 그래서 저는 우리 이해찬이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뭐 좌파 정권 20년, 30년 간다? 저는 그건 정말로 저는 터무니없는 허장성사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더 행동하는 보수 우파로 획기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변화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다 활용하고 계시는 카톡, 유튜브
소위 말 윤창중 칼럼스당 TV 이를 비롯한 그 보수 우파의 그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이런 걸 지금보다 2배, 3배, 적어도 2배, 3배만 열심히 해 주신다면 문재인 지지도는 한 달, 2달 안에 2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문재인을 내려앉히고 저 썩어빠진 자유한국당을 각성시키고 이 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여론이라고 해요. 여론. 그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줄 거냐. 그러면 대한민국 언론이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SNS 시대가 지금 마침내 도래했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한테는 절묘한 거고 이건 정말 신의 은총 같은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단돈 1원도 들이지 않아요. 제가 윤창중 칼럼스당 TV라는 TV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이런 지금 이게 바로 이게 녹화하고 있는 건데 이거 가서 올려서 편집해서 올리면 그냥 수십만 명이 보게 되면은 어떻게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요 폭염 속에서 48일을 제 나름대로 이제 재충전을 했는데 방송과 칼럼을 중단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이 저를 인터뷰했는데 하루 만에 20만 명이 봤어요. 20만 명이. 그러면은 20만 명이라는 게 어떤 숫자냐면은 예컨대 조선일보 구독이 100만이라면 그 칼럼을 보는 것이 1% 내지는 많아야 3%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가 3% 내지 5%입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20만 명이 봤다는 것은 그건 뭐 굉장한 거죠. 어쨌거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지금 시간 조절을 했는데, 절대 우리가 이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격하게 문재인 정권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문재인을 바꿀 수가 있다. 문재인이 만약에 지지도가 20%다 10%다 하고 그야말로 바닥을 칠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고 계속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 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용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았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이게 과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추석 전에 하는 것도 아주 절묘한 거죠. 그 여론을 이제 선도하겠다는 거죠. 저는 이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 봅니다. 잠시 그것을 이제 추락을 막는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의 문재인의 그 급강화, 지지도 급강화를 막을 수 없다. 그거는 뭐냐? 안보. 김정일이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4.27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과 6월 12일 싱가포르 그 미북 정상회담에 의해서 완전히 사기당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고 가면 갈수록
그리고 경제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제2의 IMF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정말 큰일 나라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재인은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불행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아주 단언합니다. 그런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1년 6개월 그리고 앞으로 25년을 형무소에 살아야 되지만 박근혜의 제2의 전성시대가 저는 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저는 미친놈이구만 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윤창중이의 내공이 간단치가 않구나. 간단치가 않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그 시련에 대한 그 분노는 과거 호남 사람이나 진보 또는 좌파 이런 세력들이 김대중 씨가 군사 정권에 의해서 당했던 그러한 것에 대한 분노나 그 억울함 또 그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숫자 그 분노의 그 열정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문재인이가 어떻게 추락을 할 것인가 어떻게 비참한 말로에 갈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 우파가 의외로 빨리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의외로 예상 밖으로 빨리 재기하고 부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이 제목도 부활이라는 이런 책을 제가 어제 내놨습니다. 이게 한 1000페이지 되는 건데 제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책을 5권을 내놨습니다. 2년 동안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뭐 한 권씩 사주시면은 저한테는 제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게 뭐 무슨 책 장사로 끝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30분 동안 제가 이 제 나름 생각하는 것에 각히 참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렸고 다음 일주일 후에 그러면 어떻게 보수우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2020년 총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 보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신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찰